이건 명백한 착각이었습니다. 워싱턴 DC 국방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군 없이 못 버틴다. 방산 기술은 우리가 준 것. 그런 편견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가을, 단 한 번의 현장 방문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2년간 해군 정보장교로 복무한 미국인이 한국 방산 현장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올 줄은 우리가 속았던 겁니다. KF-21이 경납고에서 모습을 드러낸 순간 K2 전차가 폴란드 훈련장을 압도한 그 장면, 천공아이아이가 패트리어트를 제치고 선택받은 현실. 겸손 뒤에 숨겨졌던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허세가 아니라 실력으로, 과시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낸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 방산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DC에서 국방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데이빗 맥코이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 한국과의 깊은 인연 때문이죠. 한 번도 한국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던 제가 어떻게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됐는지 회고해 보려 합니다. 2024년 가을이었어요. 워싱턴의 낙엽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그 시절, 저는 의회 청문회 준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12년간 해군 정보장교로 복무하며 서태평양 지역을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민간 국방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전역 후 4년째 나름대로 업계에서 인정받는 분석가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펜타곤 근처 K스트리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제 상사였던 제임스 하틀리 대령에게서 특별한 임무를 받게 됐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펜타곤에서 25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동맹국 방위비 재협상 청문회를 위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의 취약점에 대한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하틀리 대령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인물이었어요.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거대 방산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은퇴 후에는 그쪽으로 자리를 옮길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는 저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부각시켜라. 그래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한국을 전형적인 미군 의존적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안보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보호가 절실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북한이라는 위협이 바로 코앞에 있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세력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독자적인 방어가 가능할 리 없다고 봤어요. 이런 선입견에는 개인적인 트라우마도 한몫했어요. 2020년 중국 해군력을 과소평가했던 제 분석이 상부에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당시 중국 해군의 급속한 현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큰 망신을 당했죠. 그 일로 진급에서 누락되면서 결국 전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는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만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한국에 대한 과소평가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개인 블로그 디펜스 인사이츠는 구독자가 8만 명에 달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어요. 주로 미국의 군사 전략과 동맹 정책에 대해 글을 써왔는데 미국 중심의 동맹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독자들도 대부분 국방 관련 종사자들이나 밀리터리 매니아들이어서 저와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 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고 방산업체들의 해외 진출 현황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수출 실적을 보고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제가 알고 있던 그 의존적인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국방부 내부 분위기도 복잡했어요.
철수 찬성파들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단계적 철수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의 실패 이후 아메리카 퍼스트 정서가 강해지면서 해외 주둔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었어요. 반면 현상 유지파들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었죠. 저는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중립적 분석가 위치에 있었지만 점점 더 복잡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이 미국에 의존한다는 구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펜타곤 자료실에서 각종 보고서들을 뒤지면서 과거 중국 해군력을 잘못 판단했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제 선입견이 객관적 분석을 방해했었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맞춰 자료를 꿰맞추려 했던 거예요. 혹시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틀리 대령은 제게 압박을 가했어요. 맥코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한국은 우리 없이는 안 되는 나라야. 그 사실만 부각시키면 돼. 하지만 자료를 파면 팔수록 그 사실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12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도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 말이죠. 그리고 이번 분석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일지 상상도 못했지만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자료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한국 관련 최신 데이터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마주한 숫자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2023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무려 177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9번째 규모였어요. 저는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 9위라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 봤지만 국제전략연구소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모두 동일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증가 추세였어요. 2020년에는 겨우 3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불과 3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한 거였습니다. 이런 성장률은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수출 대상국들이었어요. 폴란드가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대신 한국의 K 전차를 대량 도입했다는 소식, 호주가 차세대 자주포로 한국의 K9를 선택했다는 뉴스들이 줄줄이 나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까지 한국 무기를 구매하고 있었어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제 머릿속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미국 무기에 의존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선호한다는 거잖아요. 특히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이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는 사실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에 하틀리 대령을 찾아가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맥코이, 그런 수치에 현혹되지 마라. 한국이 아무리 무기를 많이 팔아도 핵심 기술은 여전히 우리 거야. 그들은 우리 기술을 베낀 것뿐이라고. 하지만 저는 점점 그의 말을 믿기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워싱턴을 방문 중인 한국국방대학교의 박성호 교수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방정책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냉철하고 논리적인 분석으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의 방산 수출 급증에 대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박 교수의 대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국 분들이 늘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따라가려고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독자적인 길을 준비해왔어요. 다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죠. 그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박 교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폴란드가 왜 미국 전차 대신 한국 전차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성능과 운용 효율성, 그리고 기술 이전 조건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 제품이 우수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기만 하지만 한국은 파트너십을 제공합니다라는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편으로는 로키드 마틴의 로비스트인 톰 브래들리와도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한국의 급성장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견제하지 않으면 미국 방산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의 말에는 위기감이 역력했습니다. 브래들리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2023년 미국 방산업체들의 해외 수주액이 전년 대비 15% 감소했는데 그 공백을 한국 업체들이 메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유럽 시장에서 한국 제품들이 우리 제품을 밀어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입니다. 그날 밤 제 블로그에 중간 분석 결과를 올렸는데 독자 반응이 완전히 갈렸어요. 기존 독자들 중 상당수는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독자들은 드디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며 지지를 보내왔어요. 댓글창이 논쟁의 장이 됐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댓글은 폴란드 거주 미군 출신이 남긴 거였어요. 저는 현재 폴란드에서 한국산 K 전차 도입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능 면에서 우리 에이브람스보다 뛰어난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정비성과 연료 효율성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현장 증언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제 생각도 더욱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더 충격적인 자료를 접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한국이 수주한 해외 방산 계약이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거였어요. 이는 연간 목표치를 벌써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계약들 대부분이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과 체결된 것들이었어요. 하틀리 대령은 이런 자료들에 대해 점점 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맥코이, 자네가 너무 한국 편향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 같네. 우리 목적을 잊지 말게나. 하지만 저는 객관적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였어요.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서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일부 무기 체계들이 성능 면에서 미국 제품을 앞서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사격 정확도와 기동성에서 미군이 사용하는 팰러딘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은 과연 실제 한국이었을까? 아니면 제 선입견과 편견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까? 2020년 중국 해군력을 잘못 평가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점점 더 명확해지는 건 한국이 단순히 미국 의존적 동맹국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독자적인 방산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과 경쟁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이런 현실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분석가로서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초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한국 현지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하틀리 대령은 처음에 반대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우리가 가진 자료만으로도 충분하잖아라고 했지만 저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2020년 중국 분석 실패의 교훈이 있었거든요. 책상머리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의외로 평범했어요. 여느 아시아 국가 공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사를 방문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장 입구에서부터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공장에서 느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더 집중되고 더 절실한 느낌이랄까요? 안내를 맡은 김진수 부장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맥코이 박사님, 저희가 개발한 KF-21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리면서 나타난 전투기를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외형만 봐도 F-35나 유로파이터급의 세련미가 느껴졌거든요. 김 부장의 설명은 더욱 놀라웠어요. 엔진을 제외한 모든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AESA 레이더, 전자전 체계, 통합 항전 장비 모두 우리 기술이에요. 제가 엔진은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묻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지금은 GE 엔진을 쓰지만 2026년부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한 자체 엔진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시뮬레이터 체험을 해볼 기회도 있었는데 조종 인터페이스의 완성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F-16을 조종해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이 정도 수준의 항전 장비를 독자 개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들을 어떻게 개발하신 거죠? 라고 묻자 김 부장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20년간 차근차근 준비해온 결과입니다.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있었거든요. 다음 날은 창원에 있는 한화 시스템을 방문했습니다. 천궁-II 방공 체계를 직접 볼 수 있었는데 이 또한 충격적이었어요. 이상민 부사장은 과묵하면서도 실용적인 성격의 분이었는데 말보다는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저희 천궁-II는 패트리어트 PAC-3와 동급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상민 부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요격 성공률이 95% 이상이고 동시 다표적 교전 능력도 패트리어트를 능가한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UAE에서 실시한 비교 테스트에서 패트리어트를 앞선 성과를 거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출 실적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폴란드까지 줄줄이 계약을 따내고 있었습니다. 가격 경쟁력만이 아닙니다. 성능과 기술 이전 조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이상민 부사장의 말에는 조용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 본 KE 전차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폴란드에 수출된 KE의 실전 배치 성과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폴란드군이 실시한 각종 테스트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이나 미국의 에이브람스를 압도하는 성능을 보였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기동성과 정비성에서 큰 차이가 났어요. 기술팀장 박철수 이사의 설명이었습니다. KE는 영하 30도에서도 정상 작동하고 정비 시간도 기존 전차들의 절반 수준입니다. 폴란드 같은 혹한 지역에서는 이런 차이가 생존과 직결되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마인드셋이었어요. 미국 기업들처럼 우리가 최고다라는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곳곳에서 묻어났습니다. 방문 일정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유럽 바이어들과의 만남이었어요. 폴란드 국방부 조달 담당관인 야누시 코발스키를 만났는데 그의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장비를 선호했어요. 하지만 한국 제품들을 써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라고 묻자 코발스키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첫째, 성능이 우수합니다. 둘째,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셋째, 기술 이전에 적극적입니다. 미국은 기술을 주려고 하지 않지만 한국은 파트너십을 중시하거든요. 노르웨이 국방부 관계자인 라르스 안데르센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K9 자주포를 도입한 후 우리 포병 전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사격 정확도도 높고 기동성도 뛰어나요. 무엇보다 현지 생산까지 허용해줘서 우리 방산업계도 발전할 수 있었어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제 기존 분석 틀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 기술을 모방한 수준이 아니라 독자적인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고객 서비스 철학이었어요. 미국 기업들이 테이크 잇 오어 리브 잇 방식이라면 한국 기업들은 고객 맞춤형 접근을 했습니다. 각 나라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제품을 수정하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지원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전 미국 근무 경험자인 로버트 존스를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숨겨온 진실이라는 표현을 쓰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미국 방산업계는 오랫동안 기술적 우위에 안주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더군요.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강해요. 방문 마지막 날 서울에서 국방 관련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들의 시각이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는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한 참석자의 말이었어요. 물론 동맹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종속을 의미하지는 않죠. 우리는 대등한 파트너가 되려고 합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책상에서만 보던 한국과 현장에서 본 한국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준비된 나라였어요. 미국의 보호 없이도 충분히 자신들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군사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상부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들이 정말 사실인지 추가 검증이 필요했어요. 특히 한국의 핵심 군사 기술들이 실제로 어느 수준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한국의 독자적 군사위성 체계였어요. 미국 국방정보국 DIA의 기밀 보고서를 통해 접한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2023년 말까지 총 11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렸다는 거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위성들의 해상도가 30cm급으로 미군의 KH-11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CIA에서 파견된 분석관 사라 밀러와 함께 이 자료들을 검토했는데 그녀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유명한 그녀였는데 한국의 전략을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이들은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 정보 수집 능력을 구축했어요. 이제 북한 감시를 위해 우리 위성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국의 위성 기술 수준이 상당했어요. 아리랑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최신 차세대 중형 위성까지 기술적 진보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특히 영상 레이더 위성 기술은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견줄 만한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면 한반도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겠네요 라고 하자 밀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KDDX 프로젝트 자료도 충격적이었어요. 현재 건조 중인 이 함정들이 미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거의 동등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SPYO AESA 레이더 시스템은 이지스 시스템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였어요. 해군 정보담당관 출신인 제가 봐도 이 수준의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갖게 된 거죠? 밀러에게 물었더니 그녀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어요. 2000년대 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KDX-III 세종대왕급을 건조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거죠.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실제 성능이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패트리어트 PAC-3 개량형과 천공 II 체계를 결합한 방공망의 요격 성공률이 96%에 달한다는 거였어요. 이는 미국 본토 방어 체계와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만난 국방부 관계자 중 인상적인 인물이 있었어요. 강민수 중령이라는 분이었는데 철학적 사고를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국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명확한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중령님,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방어 체계를 갖췄다면 주한미군의 역할도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 질문에 강 중령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동맹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보호-피보호 관계에서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군의 전술적 사고방식이었어요. 미군식 화력 우위 전략과는 다른 효율성과 정밀성을 중시하는 접근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처럼 압도적 화력을 동원할 수는 없어요. 대신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강 중령의 설명이었어요. 이런 철학이 실제 무기 개발에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미군의 팰러딘보다 사격 정확도가 높으면서도 기동성이 뛰어났어요. 적은 탄약으로 더 큰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한화 시스템 관계자의 설명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한국 무기 도입 사례들도 자세히 조사했어요. UAE가 천공 II 도입을 결정한 배경에는 실제 성능 테스트 결과가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와의 비교 평가에서 요격률, 반응 속도, 운용 비용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K9 자주포 도입 사례도 흥미로웠습니다. 독일의 PGH-2000, 프랑스의 CAESAR와 비교 평가를 실시했는데 사격 정확도와 정비성에서 K9이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특히 사막 환경에서의 내구성이 뛰어났습니다라는 사우디 측 평가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자료들을 정리할수록 미국 방산업체들의 위기감도 더욱 실감하게 됐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니 해외 수주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더군요. 그 자리를 한국과 프랑스, 독일 업체들이 나눠 가져간 상황이었어요. 국방부 내부에서도 이런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사이에 이들은 계속 발전해 왔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방산 R&D 투자 규모였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GDP의 0.8%를 방산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국의 0.6%보다 높은 수준이었어요. 절대 금액으로는 미국이 압도적이지만 경제 규모 대비 투자 비율을 보면 한국이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ADD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현황도 놀라웠어요. 차세대 전투기, 핵추진 잠수함, 초음속 미사일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독자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년 후에는 미국과 대등한 기술력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런 자료들을 종합하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건 한국이 더 이상 미국 의존적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독자적인 군사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밀러와 함께 최종 분석을 정리하면서 그녀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국은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동맹국 역할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온 보고서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말이에요.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의 취약점을 분석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이미 충분한 자체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바꿔야 할 것 같았어요.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이 잃게 될 것은 무엇인가? 으로 말이죠.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2025년 1월 둘째 주 마침내 저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관계자를 통해 극비 연구시설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고 보안 서약서도 여러 장 작성해야 했지만 이런 기회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ADD 본원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의외로 소박했어요. 미국의 DARPA나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처럼 웅장한 느낌은 없었지만 뭔가 집중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재현 박사는 30대 후반의 젊은 연구원이었는데 눈빛에서 강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맥코이 박사님, 오늘 보시게 될 것들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들입니다. 김 박사의 말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까지 왔는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차세대 전투기 관련 연구실이었습니다. KF-21의 후속 모델인 KF-X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설계도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스텔스 성능, 슈퍼크루즈 능력, 첨단 센서 융합 기술까지 모든 면에서 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 수준이었습니다. 이 기술들을 정말 독자 개발하신 건가요? 제 질문에 김 박사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네, 물론 초기에는 외국 기술을 참고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우리만의 기술입니다. 특히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전자전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니 놀라웠어요. F-35와의 가상 교전에서 KF-XE가 압도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BVRBYOND 비저월 레인지 교전에서는 90% 이상의 승률을 기록했어요. 스텔스 성능도 F-22와 비슷한 수준입니다라는 김 박사의 설명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핵추진 잠수함 기술 개발 현장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실제로 이 정도까지 진행되었다는 건 몰랐어요. 연구실 책임자인 박영수 박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직 시제품 단계이지만 핵심 기술들은 모두 확보했습니다. 원자로 설계, 추진 시스템, 소음 저감 기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소음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핵추진 잠수함의 소음도가 미국의 버지니아급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확보하셨나요? 라고 묻자 박 박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간 축적한 디젤 잠수함 기술이 바탕이 됐어요. 소음 저감은 우리의 특기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틀리 대령에게서 긴급 전화가 온 거예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맥코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ADD에서 뭘 보고 있는 건가? 어떻게 제 위치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틀리는 격앙된 상태였어요. 즉시 그곳을 떠나게. 그리고 오늘 본 것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마라. 이건 명령이야. 심지어 국가기밀 유출이라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전화를 끊었어요. 김재현 박사도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나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방문지에서 진짜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됐습니다. 한국군 연합작전본부에서 실시하는 한반도 통합방어체계 시뮬레이션을 관찰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건 정말 극비 중의 극비 훈련이었는데 미군 참관 없이 한국군만으로 북한의 전면 침공을 막아내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엄청난 긴장감이었어요. 수십 명의 한국군 장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체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북한군의 침공 경로와 한국군의 대응 방안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작전 통제관인 김광수 준장이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현재 시나리오는 북한이 전 전선에서 동시 침공을 감행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미군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처음 30분간은 북한군이 우세해 보였어요. 포병 집중 사격과 기계화 부대의 돌파로 일부 전선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대응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먼저 한국의 정밀 타격 미사일들이 북한의 포병 진지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현무사 미사일의 정확도가 정말 놀라웠어요. CP-원형 오차 확률 1m 이내로 목표물을 정확히 파괴했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면 미국의 토마호크와 비슷한 수준이네요라고 하자 김 준장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공군의 대응도 인상적이었어요. KF-21과 F-35가 조화롭게 작전을 수행하면서 북한 공군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KF-21의 AESA 레이더 성능이 뛰어났어요. 북한의 미그-29나 수-25를 조기에 탐지해서 BVR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해군의 역할도 중요했어요. 이지스함들이 서해와 동해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SME 미사일과 차세대 함대 공미사일이 북한 미사일들을 90% 이상 요격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전체적인 작전 조율 능력이었습니다. 육해 공군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시사의 체계를 통해 실시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각 군의 화력이 효율적으로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진행될수록 북한군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어요. 초기 공세의 동력이 꺾이면서 방어로 전환했지만 한국군의 반격이 시작되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기동 능력이 뛰어났어요. K-전차와 K-21 장갑차로 구성된 기계화 부대가 신속하게 반격을 가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미군 지원 없이도 한국군이 북한의 침공을 완벽하게 막아낸 거예요. 심지어 반격까지 성공해서 일부 북한 지역을 점령하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현실적인가요? 제 질문에 김 준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독자적 방어 능력을 갖췄어요. 물론 미군과의 협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을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이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주한미군의 역할도 보호가 아니라 억제에 가까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이런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독자적 능력을 과시하기보다는 협력을 통한 안정을 선택한 거죠.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김 준장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장님, 한국이 이 정도 능력을 갖췄다면 미군의 필요성도 재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 준장의 답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맥코이 박사님,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 안정을 위해서 미군이 필요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한을 억제하는 역할 말이에요. 이건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위치와 능력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주한미군 기지들은 한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진기지였던 겁니다. ADD에서 나오면서 제 머릿속은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 틀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자체 방어 능력을 갖춘 지역 강국이었어요. 하틀리 대령의 협박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그의 말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명확해졌거든요. 이제 정말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ADD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 진실을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가서 하틀리 대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표정이었어요. 맥코이, 어제 ADD에서 뭘 봤는지 모르지만 그건 잊어버려. 우리 임무는 한국의 취약점을 찾는 거야. 그들을 지켜 세우는 게 아니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대령님, 사실은 사실 아닙니까? 한국이 이미 상당한 자체 방어 능력을 갖췄다는 건 명백한 현실인데요. 하틀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현실? 자네가 본 건 그냥 시뮬레이션일 뿐이야. 실전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이 서 있었습니다. 2020년 중국 해군력을 잘못 평가했을 때의 트라우마가 오히려 저를 더 객관적으로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이번엔 정확한 분석을 하겠습니다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공개하기로 한 거예요. 물론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틀리와 그 배후의 군산복합체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분석가로서의 양심을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첫 번째 단계로 제 블로그에 중간 분석 결과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업에 숨겨진 진실 우리가 놓친 것들이었어요. 구체적인 기술 정보는 언급하지 않고 공개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한국의 성장을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기존 독자들 중 일부는 한국을 과대평가한다며 비판했지만 더 많은 독자들이 드디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현역 군인들과 방산업계 종사자들의 댓글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공군 조종사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KF-21과 함께 훈련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F-16보다 뛰어난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항전 장비와 정비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현장 증언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블로그 조회수가 급증했어요. 하지만 하틀리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그는 저를 별도로 불러서 경고했어요. 맥코이, 자네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위험한 길이야. 군산 복합체를 적으로 돌리면 자네 커리어는 끝장이라고.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대령님,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이 강해졌다고 해서 미국이 약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강력한 동맹국을 얻은 거 아닌가요? 하틀리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동맹국? 경쟁자의 잘못이지. 한국이 강해질수록 우리 방산업체들은 시장을 잃는다고. 그게 현실이야. 그 순간 저는 하틀리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됐습니다. 국가 안보가 아니라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화 이후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진실을 숨기려는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동맹이 필요했어요.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 펜타곤 관계자인 로버트 존스와 연락이 닿은 거예요. 그는 이미 군산복합체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인물이었는데 내부 고발자적 성격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숨겨온 진실들이 너무 많습니다라는 그의 철학에 저도 공감했어요. 존스는 제게 중요한 조언을 해줬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이 발견한 진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해야 합니다. 블로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는 국방 전문지 기구와 의회 청문회 증언을 제안했어요. 2025년 3월, 저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첫 번째 공식 기고문을 작성했습니다. 디펜스 뉴스에 실릴 예정인 기사였는데 제목은 주한미군 철수, 손해는 누가 보나였어요. 기존의 한국이 미국에 의존한다는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서 저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 급증, 독자적 군사기술 확보, 지역 방어 능력 완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이렇게 썼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보다 미국에게 더 큰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이거였어요. 한국이 미국의 보호 없이도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면 주한미군의 진짜 가치는 한국 보호가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 거점으로서의 기능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즉, 미국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기사가 발표되자 파장이 컸습니다.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보수적인 국방 전문가들은 한국을 과대평가한다며 비판했지만 진보적인 분석가들은 드디어 현실적인 분석이 나왔다며 지지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내 반응이었어요. 한국의 국방 전문가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성호 교수는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분석이라고 평가해줬어요. 하지만 하틀리의 반격도 거셌습니다. 그는 제 기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문을 냈어요. 한국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위험한 분석이라며 저를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국 로비에 매수됐다는 식의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어요.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진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하틀리의 과격한 반응이 제 분석의 정확성을 증명해주는 것 같았어요. 진실이 아니라면 저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4월에는 더 구체적인 후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데이터와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심층 분석이었어요. 제목은 동맹의 역설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가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저는 주한미군 기지들의 실제 전략적 가치를 분석했어요. 오산, 평택, 군산 기지들이 한국 방어보다는 중국 견제와 일본 방어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평택 기지는 미군의 아시아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걸 잃으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흔들린다고 분석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논거는 이거였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중국과 직접 대면해야 하고 일본 방어선까지 후퇴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전략적 부담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분석들을 정리하면서 5월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진실을 위해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아내의 걱정이 이해됐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번엔 틀리지 않을 거야. 2020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어. 과거의 트라우마가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2025년 5월 15일, 드디어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워싱턴 전체가 이 청문회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제가 제출한 사전 증언서 요약본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청문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물씬 느껴졌습니다. 방청석에는 국방 관련 기자들과 로비스트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하틀리 대령도 뒤쪽에 앉아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위원장인 마이크 터너 의원이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맥코이 박사님의 증언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차분하게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는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심층 분석 결과 한국은 이미 북한의 위협을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습니다. 오히려 주한미군 기지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진 거점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의원이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박사님, 한국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의 위협도 존재합니다. 저는 준비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의원님, 한국의 현무사 미사일은 북한 전역을 30분 내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천궁-II 방공체계는 북한 미사일의 95% 이상을 요격할 수 있어요. 더욱이 KF-21과 차세대 구축함들이 배치되면서 한국의 방어력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의원도 의구심을 표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7만 달러나 되는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야말로 제가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의원님.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보다 미국에게 더 큰 손실을 가져다 줍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설명했어요. 중국 견제 효과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훨씬 공격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대만 침공 가능성도 급격히 높아지죠. 한국이라는 전략적 거점을 잃으면 미국은 하와이 괌 일본 라인까지 후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도 중요했어요.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9위의 방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만약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파트너 중 하나를 잃게 됩니다. 세 번째가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한국 없이는 일본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막으려면 한반도에 배치된 요격 시스템이 필수적이에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은 훨씬 취약해집니다. 이때 폭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군의 시뮬레이션 결과 미군 지원 없이도 북한의 전면 침공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청문회장이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기자들이 바쁘게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터너 위원장이 정리하려고 했어요. 박사님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립적인 방어 능력을 갖췄지만 지역 안정을 위해 미군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군 철수를 원한다면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진짜 손해를 보는 건 미국입니다. 이때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월츠 의원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박사님, 혹시 하틀리 대령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하틀리 대령은 제게 한국의 취약점만 부각시키라고 지시했어요. 심지어 객관적 분석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증언에 청문회장이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터너 위원장이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압력이었나요? ADD 방문을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국가기밀 유출로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제 분석이 한국 로비에 매수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어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바로 그때 더욱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하틀리 대령은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등 방산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군산복합체의 이익 보호였어요. 스미스 의원이 날카롭게 추궁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틀리 대령이 방산업체 로비스트들과 나눈 이메일들입니다. 합법적으로 입수한 자료들이에요. 물론 로버트 존스가 도움을 준 자료들이었죠. 이메일 내용이 공개되자 청문회장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한국 견제는 우리 회사들의 생존 문제다. 한국 기술 발전을 과소평가시켜야 한다 같은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터너 위원장이 즉석에서 하틀리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어요. 이런 부적절한 압력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팀이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의 성장을 위협으로 볼 게 아니라 기회로 봐야 합니다. 의들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예요. 구체적인 제안도 했습니다.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이 더 내라고 압박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함께 중국을 견제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전략이 결합되면 중국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시려면 먼저 이 질문에 답하세요.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과 혼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답이 아니오라면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청문회가 끝날 무렵 월츠 의원이 정리 발언을 했어요. 오늘 증언을 통해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미동맹을 보호-피보호 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 관계로 재정의해야겠습니다. 청문회장을 나서면서 저는 후련함을 느꼈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을 공개했고 하틀리의 부정행위도 폭로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들의 몫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의존한다는 구식 프레임이 미국과 한국이 서로 의존한다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워싱턴 전체가 제 증언으로 인해 뒤집어진 상태였습니다. 각종 언론들이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냈고 국방부 내부에서도 긴급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개인적인 성장이었습니다. 2025년 6월 첫째 주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직접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펜타곤 장관실에서의 만남이었는데 그의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맥코이 박사,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오스틴 장관은 이미 내부 검토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우리 분석팀도 당신의 결론에 동의합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 방어 능력을 갖췄고 주한미군의 진짜 가치는 지역 안정과 중국 견제에 있다는 점 말이에요.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하틀리 대령에 대한 조사 결과 부적절한 로비 활동과 압력 행사가 확인됐습니다. 그는 이미 예편 처리됐고 관련 방산업체들도 제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책 변화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새로운 한미동맹 가이드라인을 승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할 겁니다. 오스틴 장관의 말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구체적인 변화들도 발표됐습니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더 이상 일방적인 인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공동투자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거였습니다. 둘째, 한국의 방산 기술과 미국 기술의 공동 개발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셋째,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국 방어에서 지역 안정 유지로 재정의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의미 있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회가 21세기 한미동맹 발전법을 발의한다는 거였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한미 관계를 상호 의존적 파트너십으로 법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마이크 터너 위원장이 제게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박사님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진실을 위해 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제적 반응도 뜨거웠어요. 한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성숙한 동맹관계로의 발전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었어요. 진정한 동맹은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해야 합니다. 박성호 교수도 저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맥코이 박사님의 객관적 분석이 양국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2020년 중국 해군력을 잘못 분석했을 때의 트라우마가 완전히 치유됐어요. 오히려 그 실패가 저를 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분석가로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7월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어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동아시아 안보 협력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맡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월급도 전보다 50% 인상된 조건이었어요. 진실을 말한 대가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제 블로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구독자가 15만 명으로 늘어났고 댓글의 질도 훨씬 높아졌어요. 과거처럼 미국이 최고라는 식의 맹목적 댓글 대신 균형 잡힌 분석을 요구하는 독자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독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대학생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맥코이 박사님 덕분에 동맹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8월에는 제 첫 번째 저서 출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목은 동맹의 역설 누가 누구를 지키나였어요. 출판사 측에서는 이 책이 동맹 관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책을 쓰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취약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미국의 편견을 발견한 셈이었습니다. 한국을 얕보며 일방적 관계를 유지하려던 우리의 오만함이야말로 진짜 취약점이었어요. 가을에는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 기회도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포럼에서 21세기 동맹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어요. 강연장에는 각국의 국방 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의 동맹은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수직적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동맹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는 수평적 파트너십이어야 해요. 한미동맹이 바로 그런 모델의 선구자가 되고 있습니다. 청중 중에는 이상민 부사장도 있었어요. 강연 후 개인적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분석 덕분에 우리 기술이 제대로 평가받게 됐어요. 이제 진정한 기술 협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말에는 가장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어요. 국방부가 새로운 동맹 평가 기준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이제 동맹국의 가치를 의존도가 아니라 기여도로 측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한국은 미국의 최고 동맹국 중 하나로 분류됐습니다. 방산기술 협력, 지역 안정 기여, 전략적 위치 등 모든 면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았어요. 12월 말 저는 1년을 정리하면서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추구한 결과 개인적으로도 전문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한미관계 발전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제 블로그에 마지막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2025년을 돌아보며 진실의 힘이었어요. 1년 전 저는 한국을 의존적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견을 벗고 현실을 직시한 결과 한국은 이미 독립적이고 강력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더 중요한 깨달음은 진정한 동맹은 한쪽이 다른 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2020년 중국을 잘못 분석했을 때의 실패가 오히려 저를 더 나은 분석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야말로 전문가의 진정한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맹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믿으니까요. 2026년 새해가 밝았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과거의 편견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진실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동반자와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건 서로의 진가를 인정하고 존중했기 때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21세기의 동맹은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 의존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한미동맹이야말로 그런 새로운 동맹 모델의 완벽한 사례라는 것을. 진정한 동맹은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